이제 각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못 들었어? 나가라는 거야. 어머님, 저 40년을 이 집에서. 정호가 있으니까 있었던 거 아니냐? 정호가 없는데 못하러 있어? 왜 말이 없어? 알겠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돌아온 날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창밖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집 온 날, 1985년 봄이었습니다. 김선영은 29 늦은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대전 외곽의 낡은 2층 양옥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대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지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너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채로 그 짐은 평생 내려놓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 남편 이정호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고 화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좋다 싫다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거야.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이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호는 늘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분이서 잘 얘기해 보세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선영은 그때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으며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서 이 집의 규칙,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규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정각, 저녁 식사는 6시 정각, 국은 항상 끓여서 내야 합니다. 반찬은 최소 5가지, 수저는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선영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된장국 간이 조금 셌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선영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알았지만 뭐가 잘못인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선영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정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신경 좀 써줘야 하는데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며느리 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몰래 병원에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냥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어느새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병수발을 선영이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손 한 번 까딱 안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난 뒤에도 선영은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살림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냐.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선영이 40년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2024년 초봄. 남편 이정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야 겨우 한마디. 선영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장례 그리고 그 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누이 2명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화환이 놓이고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선영은 3일 내내 상주석을 지켰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40년간 보아왔던 그 시선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이제 필요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선영이 식혜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도 조용해졌으니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선영은 식혜에 잔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부엌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상을 차렸습니다. 병수발을 했습니다. 한 번도 티를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만 개의 밤이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밤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시어머니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후회가 얼마나 늦은 것이 될지, 그 모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구도 그대로였고 벽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달라진 일상. 아침은 여전히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선영은 안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진지 차려놨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됐다. 너 먼저 먹어라. 그 말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따로 밥을 먹는 것은 드나드는 사람들. 며칠 뒤부터 집에 손님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딸들이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두 사람은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차를 내오면 가볍게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방에 모여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을 닫고 선영은 바깥에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들은 말.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 사람 언제 내보내실 거예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없는데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를 쥔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저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시도. 그래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청소를 매일 했습니다.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이 정도면 쫓아내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오래 삶아 부드럽게 했습니다. 간도 싱겁지 않게 맞췄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지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갖다 놔라. 나중에 먹을란다. 예. 선영은 방을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갈비찜은 다음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전화 한 통. 어느 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시골에 사는 남동생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이 밤에. 선영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동생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선영은 짧게 말했습니다. 형부가 돌아가셨거든. 뭐? 언제? 1달 됐어. 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올라갔어야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동생은 알았을 것입니다. 누나, 거기서 힘들면 내려와. 내가 방 하나 빼줄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려간다. 그 말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마당, 저감나무 아래서 남편과 사진을 찍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기억나는 몇 안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 자신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 잠깐 앉아봐요. 선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앉았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요. 큰 시누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새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이 집에서 매일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선영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큰 시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선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를 40년 부려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내보내라. 그런데 그 말은 직접 못하겠으니 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선영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밤, 그날 밤, 선영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줄까? 아마 아무것도 안 줄 것입니다. 집은 시어머니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자신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쳤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 가진 거라곤 옷까지 몇 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동생네 시골집? 아니면 서울의 작은 고시원이라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력감,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쓸쓸함. 이 집에서 자신은 결국 뭐였을까? 아내였을까? 며느리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는 일꾼, 병수바라는 간병인. 그게 40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가야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뭘 더 어쩌겠어. 그런데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다 하고 나가자. 그래야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하다. 선영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치 살림에서 자기 것만 추렸습니다. 캐리어 하나, 상자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날 밤, 선영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나중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 선영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원망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나가기 전날 밤, 선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의 선택,
새벽 3시 선영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손에 익은 동선이었습니다. 40년간 다닌 길이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반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무슨 반찬까지 해놓고 가냐? 누가 들으면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끝까지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벽 부엌. 도마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선영은 물을 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깍두기를 담그려고 배추도 절였습니다. 된장도 새로 풀었습니다. 국은 2가지를 끓였습니다. 시금치 된장국과 북엇국. 시어머니가 번갈아 드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반찬은 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깻잎찜, 두부조림, 오이소박이 모두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뚜껑에 하나하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날짜도 적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먹는 순서대로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헷갈리지 않도록. 약 정리.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갔습니다. 찬장 위에 시어머니 약통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던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약통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치씩 소분해서 담았습니다. 요일별로 작은 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마이너스 흰색 알약 2개, 노란색 1개. 저녁 식후 30분 마이너스 분홍색 1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메모지를 약통 옆에 붙여 놓았습니다. 집 안정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안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수만 번 인사했습니다. 수만 번 눈치를 봤습니다. 수만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 방 이불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제 햇볕에 못 널었습니다. 눅눅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빼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 것입니다. 선영은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불 오늘 낮에 햇볕 쬐어주세요. 그걸 문틈에 끼워 놓았습니다. 마당에서. 선영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남편과 처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때 감을 따서 올렸습니다. 아이 없는 서러움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이 마당이 자신의 것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감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아침 7시. 시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상자 2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짐을 보았습니다. 2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든 채 기다렸습니다. 혹시 한마디라도 해주실까? 고생했다 정도는 해주실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입니다. 예.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골목길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캐리어를 세우고 멈춰 섰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29에 들어와서 이른이 다 되어 나갑니다. 젊음을 여기 두고 갑니다. 건강을 여기 두고 갑니다. 인생의 전부를 여기 두고 갑니다. 가져가는 건 캐리어 하나. 통장에 30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생은 시골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네도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오래 신세 질 수는 없습니다. 선영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일은 평생에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캐리어가 덜컹거렸습니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영을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선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멀리 가시게?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선영은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40년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작게 떨면서 참았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2시간 뒤 선영은 시외 버스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어디야? 언제 내려와? 누나? 선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터미널이야. 뭐? 벌써 나왔어? 응, 나왔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거기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모르는 일, 그 시각, 선영이 떠난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득 채워진 반찬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약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에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불 오늘 낮에 햇볕 쬐어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사라진다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떠난 첫날, 시어머니 박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7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찬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그래, 갔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혼자 먹으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 이틀째 아침, 시어머니는 약을 먹으려 했습니다. 약통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해 놓은 대로 칸마다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봤습니다. 아침 식후 30분 마이너스 흰색 알약 2개, 노란색 1개. 시어머니는 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헷갈렸습니다. 흰색 알약이 2종류였습니다. 크기가 다른 것과 같은 것. 어느 게 맞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손에 쥐어줬습니다. 물컵까지 함께. 시어머니는 한참을 약통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엄마 약 있잖아. 흰색 작은 거랑 큰 거 중에 뭘 먹어야 하는 거냐? 큰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몰라. 새언니가 늘 챙겼잖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사흘째, 시어머니는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함께 갔습니다. 접수하고 순서 기다리고 의사 말 받아 적고.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처에서 헤맸습니다. 기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눌러야 하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누군가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간단한 일들이 누군가는 다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반찬이 떨어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바닥났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트에 갔습니다.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나물이랑 두부랑 고기.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서 나물이 탔습니다. 간이 짜거나 싱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맨날 이걸 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그년, 40년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가끔은 소리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혼잣말이 늘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며느리가 들었습니다. 어머님 파스 붙여드릴까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 배우 누구더라?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이요, 예전에 뭐 나왔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딸들의 방문. 한 달쯤 지났을 때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루에 먼지가 보였습니다. 화분에 꽃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큰딸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아줌마 하나 알아봐 줄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는 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남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 큰딸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2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대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집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선영. 그 여자는 40년간 이 집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습니다. 장례도 다 치렀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든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싫은 티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고맙다고 한 적이 있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정말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문득 보이는 것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찬장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낡은 밀폐용기가 보였습니다. 뚜껑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마이너스 아침 저녁. 며느리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용기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 마이너스 3월 15일 오전 10시.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목록. 어머님 약 부작용 마이너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것. 전부 며느리가 쓴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모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년간 말없이 묵묵히 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흘린 눈물.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독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어?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죽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들 말 듣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가 없으니 이 집이, 이 삶이 얼마나 횡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들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쩌지. 안 받아도 할 말 없지. 내가 무슨 낯으로.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겨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래, 나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지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쫓아냈는데,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전해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40년치 사과를 해야겠다고. 시외버스가 시골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넘게 흔들리며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허리가 아팠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주소가 어디쯤인가요?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골목 끝에 작은 집이요. 거길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집, 골목 끝에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마당에 화분 몇 개.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앞에 서니 남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주함.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왔다.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이 추우시겠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선영의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러보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호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먼저 간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 한 잔, 선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팔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쫓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아.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40년을 내가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 말 못했다. 한 번도 수고했다 말 못했다. 한 번도 내 마음을 안 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된 시어미를. 선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선영의 대답.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원망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40년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싶었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선영이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직접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함께 먹는 밥. 해가 질 무렵 선영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2가지, 김치.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많이 못 차렸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 40년간 먹어왔던 그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을. 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어머님, 나랑 같이 안 살겠냐?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강요 안 한다. 근데 내가 이제 혼자서는 못 살겠더라. 집이 너무 조용해. 밥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어. 시어머니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잘할게. 늦었지만 며느리 대접 받게 해줄게.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 시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년간의 습관.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선영의 뒷모습, 늙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머리도 하얗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선영 옆에 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어머님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좀 해야지.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서툴게 두르며 말했습니다. 야채 써는 건 할 수 있어. 그것만 시켜라. 선영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스 타고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선영이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선영아, 밥은 먹었냐?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나도 먹었다.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대화들. 시어머니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지는 않습니다. 늦었어도 결국 했으니까, 미안하다 말했으니까, 고맙다 말했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팝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살만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완벽한 화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건넨 손, 늦게라도 전한 마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됩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천천히,